밥 먹을 때 어떤 분들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꼭 남의 거를 뺏어 먹는 분이 있어요. 아니 결국 이런 별거 아닌 거로 싸워? 아니 별거 아닌 거면 자기가 하지 말지요. 어차피 뺏어 먹으면서 꼭 밥값은 반이 내재요. 처음에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친해질 때는 괜찮은데요, 쭉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자꾸 이게 짜증이 나요. 본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어떤 분들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꼭 남의 거를 뺏어 먹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매번 뺏겨 먹다가 보면은 짜증이 나요. 네 것도 시켜 그러면 난 안 먹어 그래요. 그런데 꼭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꼭 뺏어 먹어요. 그럼 또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특히 연인 사이에서 그런데요, 오래 사귀다가 보면은 나중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뺏어 먹으면서 꼭 밥값은 반이 내재요. 그러면 밥값을 갖다 이제 만 원, 2만 원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뺏겨 먹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10,000원 내고 한 8,000원 밖에 못 먹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처음에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친해질 때는 괜찮은데요, 쭉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관계가 쉽게 되잖아요. 자꾸 이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밥값을 갖고 문제하는 것보다 밥 먹는 데서 일단 뺏어 먹으면 싫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을 거를 딱 시키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다 먹어야 돼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 입만 하면서 손을 대는 거를 갖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더 재밌어서 한 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참아줘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한 입만 때문에 싸우게 돼요. 상대방은 얘기하죠. 아니 결국 이런 별거 아닌 거로 싸워? 아니 별거 아닌 거면 자기가 하지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음식을 뺏어 먹는 사람, 자꾸 맛있는 거 먹는 사람, 그리고 눈치 뻔히 보이는데 마지막 거 자기가 먼저 뺏어가서 먹는 사람, 그리고 계속 하지 말라는데 한 입만 하는 사람, 전부 다 나중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밥 먹는데 음식 뺏어 먹고요, 누가 자꾸 밥 먹는데 한 입만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일찌감치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나 화나는 내 감정을 터트려보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더 만날까 그만 만날까 한번 생각하는 게 좋아요. 본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90%로 나한테 친절해요. 10%로 나한테 불친절해요. 그럼 우리는 불친절한 게 너의 본성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90%가 그 사람의 본성인가요? 10%가 본성인가요? 사실은 90%가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 사람의 본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마치 영화에서 볼 때 처음에 나오는 작은 장면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반전이 빵 터진 다음에 아 전부 복선이었어 아는 거랑 비슷한 심리예요. 유튜브나 어디에서는 아주 작은 행동을 갖고 나에 대해서 악의가 차 있는 걸 알아챌 수 있어요 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행동을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성을 아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요, 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나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간은 공손하고 얌전해요. 충동성도 높기 때문에 가끔씩은 충동성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겁이 많아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서 유지가 되지만, 너무 마음이 급해지거나 때때로 너무 흥이 돋거나 화가 나면은 숨겨져 있는 충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본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은 독립적인 거예요. 모든 거를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냐 계획대로 해야 되느냐는 얼마나 겁이 많냐 겁이 없느냐와 동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게 놀면서 겁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 우린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들 독립변수예요. 사람들이랑은 어울리고 싶은데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다고 느끼잖아요. 나중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꼭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이게 다 독립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나 남을 바라보나요, 상반되는 두 개의 성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 혼자만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별로 나를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착해요. 만나자 그러니까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요.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왜 밥까지 사야 돼요? 상대방은 별로 나랑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연락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랑 10 정도 친한 거예요. 내가 20만큼 좋아하니까 그 사람도 내가 당연히 20만큼 나를
좋아해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내가 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억지로 전화해서 나왔는데 왜 나한테 밥값을 내요? 안 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는 것만치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요. 하는 것만치 나도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요.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더라도 내가 자꾸 보고 싶으면은 계속 보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보자고 했으니까 밥값은 내가 내야 돼요. 억지로 안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너도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로 나한테 응대를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내가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슬픈 경우예요. 딴 사람들은 내가 연락하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 처지가 안 돼서 나와줘요. 그러면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라도 연락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보더라도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이 먼저 굉장히 사람을 가려요. 가린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서 보자고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챙겨주다가 보니까 나한테까지 연락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때도 그냥 그분한테 연락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는 것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손해보는 관계를 끊으세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몰라요. 그게 친절하고 남이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그냥 행동해요. 그러나 남들이 다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나는 참 복 받았어. 항상 내 주위엔 좋은 사람이 많아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은 항상 남이 나를 좋아하게끔 행동하니까 사람을 고를 수 있거든요. 고를 수 있으니까 항상 좋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연락해서 몰려다니다가 보니까 안 좋은 사람이 그 옆에 낄 겨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맨날 남이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그러면은 내 주위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은 남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 유형, 무지무지 착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만나자? 요번 달에 약속이 다 찼는데? 그럼 다음 달 되니? 중순쯤 되는데? 난 생각하지요. 왜 맨날 나는 뒷전이야?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가장 이거 슬픈 경우인데요. 나는 남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남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남들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비호감인 사람 둘이 만나게 되잖아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둘은 서로서로한테 갑질을 해대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서로 갑질을 해대면서 난 맨날 의리돼야 되지? 생각하게 되지요. 결국은 남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남한테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내가 겁이 많고 사람 사귀는 게 힘들고 그나마 한 명이라도 있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그러면은 항상 나는 나한테 갑질을 해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은 너무너무 외롭고 아무도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좀 갑질을 하더라도 나는 을의 위치로 그 사람한테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요.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의리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몰라요. 내가 남이 싫은 짓을 해서 그런지 내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굳이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인지 이걸 어떻게 알지? 아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챗GPT가 가르쳐줘요. 되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남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챗GPT랑 익명 게시판에 피드백도 구해보세요.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진 마세요. 그럼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야, 그걸 이제 알았냐? 내가 널 싫어하냐고 확인하는 거야? 하고 더 관계가 끝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때때로 내가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를요, 내가 한번 녹취를 내가 따서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도 남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만한 말들이 있어요. 이게 내 목소리지만 내가 귀로 듣잖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없애세요. 내가 겁이 많고 마음이 착하고 너무너무 여리기 때문에 남한테 끌려다녀서 괴로운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알아요. 그때는요, 주위에 의논하고 알리세요. 그러나 못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분들이 폭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야, 이 나이에 넌 지금도 친구 관계로 엄마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있냐? 넌 지금도 그 모양 국 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럴 때는 가족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대신 내 주위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도와주는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에 전화해도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괴롭잖아요. 그때만 상담 받으세요. 상담이라고 하건 이런 거예요. 상담자가 엄청 커다란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의 일반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확인한다. 두 번째, 위로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나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네. 남들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안다. 이거를 상담의 일반적 효과라 그래요. 상담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줄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고민하지 마세요. 딴 분한테 가서 상담 받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어 하는 분한테 상담을 계속 받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용기를 얻는 심리적 재활 중에서는 이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피드백을 받고 용기를 얻다가 보면은요, 나를 물고 안 내주는 갑질하는 내 주위 사람한테 결국은 내가 싸워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자식들은 돈의 비율대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랑 자녀가 관계가 나빠지게 되잖아요. 보통 보면은요, 많은 자녀들은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여겨요. 부모님이 말만 하거나 행동만 하면은 무조건 싫어하는데 그거를 유지하면서 자녀랑 사이가 좋아지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저도 알아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와 멀어질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떨어져 살아요. 내 자식이랑 내 남편은 매일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 보는 사람을 더 많이 챙길 수밖에 없지요. 그거를 이해하는 부모님과 이해 못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수입이 월 300이었을 때, 그런 다음에 사교육비랑 자기 생활에 얼마를 지출할 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조사했더니 어버이날에는 평균 부모한테 용돈을 얼마 드리더라.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적게 드리면 그때도 그런 얘기할 수 있지요. 야, 너는 네 수입 대비 대한민국 평균보다 용돈을 덜 줬으니까 너는 네 자식을 더 많이 챙기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런 통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요. 어떤 자녀분은 대한민국 평균보다 부모님을 더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 챙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연휴에요. 부모님 댁에는 안 오고 요번에는 이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올게 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또 생각하시지요. 야, 그래도 연휴인데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고 해외여행 갔어. 못됐어. 그런데 그 자녀들 주위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엔 그 사람만 보여요. 부모님 눈에는 다 부모님 집에 와서 2박 3일 지내는 사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제 눈금이 다르다는 거지요. 자녀가 잘못인지 부모가 잘못인지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하고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제 생각엔 타고 태어나요. 어렸을 때 결판이 돼요. 한 3살, 4살 됐을 때부터요, 엄마 하면서 엄마 심부름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뭐 하려 그러면요, 내가 도와줄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평생 도와줘요. 오히려 그렇게 착한 애들은요, 별로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요, 계속 부모 시켜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물 마시고 싶으면은 물 마셔야 되는데 엄마 물컵, 학교 다니면서는 학용품 준비물 전부 다 엄마가 챙겨줘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금전적으로도 챙겨줘야 되고, 사실은 착한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착하고요, 못된 자식은 돌이켜놓고 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못돼요. 그런데 착한 자식이 못된 자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지요. 부모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착한 자식한테 100에 해당되는 정도를 갖다 내가 증여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못된 자식한테는 50을 증여해줬어요. 근데 착한 자식은요, 아무리 착해도 그때 화가 나요. 아무것도 안 한 저놈한테 왜 저렇게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착한 자식마저 못돼지지요. 그러다 보면은 또 착한 자식이 화낼까봐 겁이 나서 나를 돌봐주는 착한 자식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못된 자식을 도와줬어요. 착한 자식이 알면 난리가 나지요. 착한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줬어요. 부모님은 그 돈의 일부로 못된 자식 생활비를 대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착한 자식도 못돼지지요. 그럴 때는 착한 자식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식을 얼마나 A라는 자식은 이만큼 사랑하고 B라는 자식은 이만큼 사랑하고를 갖다 자식들은 돈이 결부가 되잖아요. 그 돈의 비율대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 셋이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나는 헌신하고 엄마는 이 셋 중에 나를 적어도 70% 정도를 이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금전적으로 보니까 나를 50%만 예뻐하잖아요. 그 자식이 화를 내는 게 어찌 생각하게 되면은 다 부모 돈으로 하게 되는 처에 그러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자식의 입장에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가 괜찮은 부모님으로 생각해요. 자식한테 맨날 호통치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본인을 나쁜 부모로 생각해야 될 것 같지요. 나는 부모한테 맨날 맞고 자랐어. 그러나 나는 자식을 때리지 않으니까 좋은 부모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요, 그동안 굉장히 자녀를 피곤하게 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피곤하게 하더라도 전부 다 해주니까 본인은 좋은 부모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녀가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그거를 못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여태까지 하던 걸 안 하니까 갑자기 자녀가 나쁜 자녀로 돌변하게 되지요. 제일 중요한 건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은요, 더 나빠지지만 않다가 보면은요, 저절로 만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 게 1차예요. 또 두 번째는 항상 모든 거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보통 보다가 보면은요, 부모랑 자녀가 관계가 나빠지게 되잖아요. 많은 자녀들은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여겨요. 싸우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을 갖다 안 하게 되니까 그 자녀가 실제로 착한 자녀일 수도 있고 못된 자녀일 수도 있지만 부모한테 연락을 안 오니까 편하게 여겨요. 자녀는 자신한테는 많거든요. 직장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러나 70, 80 되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는 연락을 안 할수록 편해지고 부모님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약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강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이가 좋아졌으면 해요. 그러나 일이 더 꼬여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한 적 많으실 거예요. 살면서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했을 때 마음속으로 매번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약자였거든요 내가. 그런데 부모님이랑 지인은 당연히 이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우러러 받아야 되는 것 같지만 자녀는 연락 안 하고 떨어져 있으면 편하고 부모인 나는 어떻게든지 사실 아들, 딸은 보고 싶지 않아요. 손주, 손녀가 보고 싶어요. 근데 손주, 손녀를 보려고 그러면은 자식이랑 관계를 회복해야만 돼요. 그럴 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내가 약자가 되어 접근할 수밖에 없지요. 잘못한 건 없지만 진짜 다시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비비 꼬여서 부모님이 말만 하거나 행동만 하면은 무조건 싫어하는데 그거를 유지하면서 자녀랑 사이가 좋아지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와 멀어질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 멀어짐이 너무 마음 아파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내가 약자다. 그러니 내 쪽에서 먼저 자세를 낮추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생기면 일이 꼬여요.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좀 엉뚱한 비유이지만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해서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면 맨날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기준이 뭐냐고. 그건 좀 말씀드려요. 기준이 없다고. 그냥 풀어주면 마냥 할 테고, 그러나 뺏어도 며칠 있으면 돌려주게 되신다고.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버릇 잘못 들였지,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그 충고하는 사람도 그 입장이 돼보세요.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안 해줄 수 있나.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이 집도 잘 살고 돈도 많은데 까짓 거 해주고 마라. 그러나 막상 그 입장이 본인이 돼보라
거라고 하세요. 어떤 어르신이 가진 재산이 100억이라고 생각하더라도요. 100억에서 1억, 100분의 1이지요. 그런데 망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래 이 1억 너랑 사이 나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준다고 생각한다.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1억 대주게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안 해주려고 하다가도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해주게 되고요. 해줘야 되지 생각하면서도요. 막상 떼주려고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안 떼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따라 이럴 땐 해주고 저럴 땐 해주고 너무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면 당분간 해주지 말고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안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좀 해줘야지 해줘서 달래줘야지 그럼 해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원칙은 하나 있지요. 진짜 돈이 없으면 해주지 마세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다 그럼 해주지 마세요. 그러나 자식을 길들이기 위해서 뻔히 내가 돈이 있는 게 보내 보이는데 큰 액수도 아닌데 버릇될까봐 안 해주잖아요.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그동안 없던 좋은 버릇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던 방식이 내가 잘못돼서 자식을 망쳤구나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태까지 잘 방어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진짜 생계가 걱정이 되면은요, 아무리 자식이 비난하고 욕하고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자식이 결혼하고 10년 있었는데 10년 내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는 사실 우울증이거나 불안장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아니더라도요, 소외받는다는 느낌은 결국은 내가 약해졌다는 데서 나와요. 내가 매일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이웃이랑 잘 지내면서 재밌게 살았어요. 저는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리가 불편해져서 한 2달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식이 일주일마다 찾아오더라도 나는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외받는다고 느낄 때 남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은 못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요, 집도 떨어져 살고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봤더라도 내 자식을 남처럼 대하고 남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나한테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과 정치력과 힘이 있다고 자꾸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관계가 틀어지고 더 소외받게 되지요. 결국은 뭐냐? 내가 소외받는다는 거는 내가 약해졌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녀가 안 움직여요. 그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강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치료도 받고 보건소에 가서 상담해도 좋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소외받을 때는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고 잘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요. 결국 자녀가 협조가 안 될 때 소외감에서 벗어날 길은 어르신들 내 본인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냉각기를 가지세요. 관계가 나빠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다 나쁜 말로 들어요. 얘야 아침은 먹었니? 라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이 지경에 나한테 아침은 먹었니? 라는 얘기가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비애미는 괜찮다. 명절 때 안 와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순수한 의미로 보냈거든요.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힘들면 오라고 하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냐? 뭘 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한두 번 뭔가 선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녀가 계속 곡해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관계의 끈을 남겨놓고 싶으시잖아요. 관계의 끈은 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관계의 끈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엄마 아빠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미안하다라고 굉장히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는 관계의 끈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차단을 해놨건 받건 받지 않건 간에요. 그러나 길게 하지 마세요. 장문의 문자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아요. 부모님, 자녀분한테 장문의 문자 받았을 때 기분 좋으신 적 있었어요? 장문의 문자는 보는 순간요, 골치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다 읽지? 그리고요, 관계의 끈을 갖다 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세속적인지 모르지만요, 선물이에요. 명절에 부모 안 보러 와요. 그러나 나는 자식이 그래도 자식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자식한테 관계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비 선물 세트 보냈어요. 그거 돌려보내는
자식 한 명도 없어요. 다 먹어요. 그러나 반찬은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해서 보내주더라도요,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요. 그러나 먹을 거 선물 보냈을 때 그게 거절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은 그게 잘못했다는 말 100마디보다요 1년에 4번 정도 보내는 먹을 거 선물이 차라리 효과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하실 필요 없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그래서 이 다 큰 자녀를 도와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나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나빠졌는데 손자 손녀는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래 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아니에요. 내가 너랑은 다시는 안 보겠지만 애들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줄 거야. 그랬을 때 자녀가 돈 들어오는데 대학 등록금 부모가 대신 다 줬는데 엄마랑 나랑 인연을 끊었는데 무슨 대학 등록금을 내겠대 내 자식, 그러는 부모 없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다들 넙죽 받아요. 대신 그거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죠. 손자 손녀 통해서 등록금 계좌가 오면은요, 그 계좌로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1학기는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매년 1학기 손자 손녀 등록금 대주는 게 끊어지지 않는 끈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건 나고 자녀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그러면요, 일방적으로 내가 100% 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나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결국은 배우자의 편을 들 것인가, 우리 부모님의 편을 들 것인가, 중간에 사이에 끼게 되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편을 무조건 드는 말은 무조건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로 부모님은 인지해요. 그러나 배우자의 편에서는 부모님의 편을 듣는 말은 무조건 독립이 안 된, 결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는 거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절대로 같이 한 공간에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있을 땐 무조건 부모님이 맞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랑 있을 때 무조건 배우자가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모님이 무조건 맞다 그랬거든. 아니라고 하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모님한테는 그래요. 배우자한테는 일단 네가 맞다고 해놨거든. 엄마 아빠. 그런데 그게 걔가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기로에 섰을 때 이쪽한테는 이쪽 위로를 해주고 저쪽한테는 저쪽 위로를 해줘야 돼요. 절대로 어느 한쪽 편을 막 들게 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샌드위치가 되어서 지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이 그런 어떤 나쁜 관계에 들어설잖아요. 굳이 내 배우자한테 우리 집에 꼭 가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분간은 나 혼자 가겠다고 하세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좋은 거와 나쁜 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고 나쁜 거와 나쁜 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나쁜 거를 선택할지. 밥 먹을 때 어떤 분들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꼭 남의 거를 뺏어 먹는 분이 있어요. 아니 결국 이런 별거 아닌 거로 싸워? 아니 별거 아닌 거면 자기가 하지 말지요. 어차피 뺏어 먹으면서 꼭 밥값은 반이 내재요. 처음에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친해질 때는 괜찮은데요, 쭉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자꾸 이게 짜증이 나요. 본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어떤 분들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기가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꼭 남의 거를 뺏어 먹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매번 뺏겨 먹다가 보면은 짜증이 나요. 네 것도 시켜 그러면 난 안 먹어 그래요. 그런데 꼭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꼭 뺏어 먹어요. 그럼 또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특히 연인 사이에서 그런데요, 오래 사귀다가 보면은 나중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뺏어 먹으면서 꼭 밥값은 반이 내재요. 그러면 밥값을 갖다 이제 10,000원, 20,000원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뺏겨 먹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10,000원 내고 한 8,000원밖에 못 먹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처음에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친해질 때는 괜찮은데요, 쭉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관계가 식게 되잖아요. 자꾸 이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밥값을 갖고 문제하는 것보다 밥 먹는 데서 일단 뺏어 먹으면 싫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을 거를 딱 시키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다 먹어야 돼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 입만 하면서 손을 대는
되는 거를 갖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더 재밌어서 한 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참아줘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한 입만 때문에 싸우게 돼요. 상대방은 얘기하죠. 아니 결국 이런 별거 아닌 거로 싸워? 아니 별거 아닌 거면 자기가 하지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음식을 뺏어 먹는 사람, 자꾸 맛있는 거 먹는 사람, 그리고 눈치 뻔히 보이는데 마지막 거 자기가 먼저 뺏어가서 먹는 사람, 그리고 계속 하지 말라는데 한 입만 하는 사람, 전부 다 나중엔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밥 먹는데 음식 뺏어 먹고요, 누가 자꾸 밥 먹는데 한 입만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일찌감치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나 화나는 내 감정을 터트려보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더 만날까 그만 만날까 한번 생각하는 게 좋아요. 본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90%로 나한테 친절해요. 10%로 나한테 불친절해요. 그럼 우리는 불친절한 게 너의 본성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90%가 그 사람의 본성인가요? 10%가 본성인가요? 사실은 90%가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그 사람의 본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는 마치 영화에서 볼 때 처음에 나오는 작은 장면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반전이 빵 터진 다음에 아 전부 복선이었어 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예요. 유튜브나 어디에서는 아주 작은 행동을 갖고 나에 대해서 악의가 차 있는 걸 알아챌 수 있어요 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행동을 갖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성을 아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요, 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나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간은 공손하고 얌전해요. 충동성도 높기 때문에 가끔씩은 충동성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겁이 많아서 대부분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서 유지가 되지만 너무 마음이 급해지거나 때때로 너무 흥이 돋거나 화가 나면은 숨겨져 있는 충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본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은 독립적인 거예요. 모든 거를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하냐 계획대로 해야 되느냐는 얼마나 겁이 많냐 겁이 없느냐와 동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게 놀면서 겁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 우린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독립변수예요. 사람들이랑은 어울리고 싶은데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다고 느끼잖아요. 나중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꼭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이게 다 독립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나 남을 바라보나요, 상반되는 두 개의 성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 혼자만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별로 나를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착해요. 만나자 그러니까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요.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왜 밥까지 사야 돼요? 상대방은 별로 나랑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연락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랑 10 정도 친한 거예요. 내가 20만큼 좋아하니까 그 사람도 내가 당연히 20만큼 나를 좋아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내가 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억지로 전화해서 나왔는데 왜 나한테 밥값을 내요? 안 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는 것만치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요, 하는 것만치 나도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요.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연락 안 하더라도 내가 자꾸 보고 싶으면은 계속 보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보자고 했으니까 밥값은 내가 내야 돼요. 억지로 안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만큼 너도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로 나한테 응대를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내가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슬픈 경우예요. 딴 사람들은 내가 연락하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 처지가 안 돼서 나와줘요. 그러면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라도 연락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보더라도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이 먼저 굉장히 사람을 가려요. 가린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해서 보자고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챙겨주다가 보니까 나한테까지 연락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때도 그냥 그분한테 연락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주는 것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손해보는 관계를 끊으세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몰라요. 그게 친절하고 남이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그냥 행동해요. 그러나 남들이 다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나는 참 복 받았어. 항상 내 주위엔 좋은 사람이 많아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은 항상 남이 나를 좋아하게끔 행동하니까 사람을 고를 수 있거든요. 고를 수 있으니까 항상 좋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연락해서 몰려다니다가 보니까 안 좋은 사람이 그 옆에 낄 겨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맨날 남이 싫어하는 행동만 해요. 그러면은 내 주위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은 남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 유형, 무지무지 착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만나자? 요번 달에 약속이 다 찼는데? 그럼 다음 달 되니? 중순쯤 되는데? 난 생각하지요. 왜 맨날 나는 뒷전이야? 뒷전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가장 이거 슬픈 경우인데요. 나는 남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남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남들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비호감인 사람 둘이 만나게 되잖아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둘은 서로서로한테 갑질을 해대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서로 갑질을 해대면서 난 맨날 의리돼야 되지? 생각하게 되지요. 결국은 남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남한테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내가 겁이 많고 사람 사귀는 게 힘들고 그나마 한 명이라도 있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그러면은 항상 나는 나한테 갑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은 너무너무 외롭고 아무도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좀 갑질을 하더라도 나는 을의 위치로 그 사람한테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의리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몰라요. 내가 남이 싫은 짓을 해서 그런지 내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굳이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인지 이걸 어떻게 알지? 아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챗GPT가 가르쳐줘요. 되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남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챗GPT랑 익명 게시판에 피드백도 구해보세요.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진 마세요. 그럼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야, 그걸 이제 알았냐? 내가 널 싫어하냐고 확인하는 거야? 하고 더 관계가 끝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때때로 내가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를요, 내가 한번 녹취를 내가 따서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도 남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만한 말들이 있어요. 이게 내 목소리지만 내가 귀로 듣잖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없애세요. 내가 겁이 많고 마음이 착하고 너무너무 여리기 때문에 남한테 끌려다녀서 괴로운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알아요. 그때는요, 주위에 의논하고 알리세요. 그러나 못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분들이 폭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야, 이 나이에 넌 지금도 친구 관계로 엄마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있냐? 넌 지금도 그 모양 국 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럴 때는 가족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대신 내 주위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도와주는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에 전화해도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괴롭잖아요. 그때만 상담 받으세요. 상담이라고 하건 이런 거예요. 상담자가 엄청 커다란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의 일반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확인한다. 두 번째, 위로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나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네. 남들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안다. 이거를 상담의 일반적 효과라 그래요. 상담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줄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도 고민하지 마세요. 딴 분한테 가서 상담 받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어 하는 분한테 상담을 계속 받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용기를 얻는 심리적 재활 중에서는 이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피드백을 받고 용기를 얻다가 보면은요, 나를 물고 안 내주는 갑질하는 내 주위 사람한테 결국은 내가 싸워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